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의 홍난지입니다. 네, 오늘은 양세준 전문가님과 함께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어느 분야의 전문가인지도 말씀 안 해주시네요. 모든 분야에 능통한 달인 아니십니까? 만화 달인? 만달? 그게 사자잖아요. 만달. 우리 만화 전문가님이 안 계시면 이렇게 전문가님이라고 안 불러드리면 되게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대체 누가 타미부 작가님.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타미부 작가님은 너무 서운해하세요. 왜 만화가로 다시 등장하셨죠? 막 이러시면서 너무 서운해하셔서 전문가님으로 불러드려야 되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만난 이유가 그 수업에서 자주 추천하는 만화의 목록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저희가 녹화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댓글에 재미의 이유 콘텐츠 댓글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질문 하나가 들어왔어요. 네, 이런 질문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질문이었냐면 캐릭터가 성격마다 반응이 다른 게 너무 힘들다.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네.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팁이 있다면 알려달라라고 말씀하셔서 역시나 이런 식의 만화들이 이런 식의 캐릭터들이 잘 나타나는 만화들을 좀 추천해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두 가지 주제를 한데 어울렀습니다. 네, 작가님 요즘에 근황이 어떠신가요? 저는 어쨌든 지금은 학교 다니면서 연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다른 특별한 근황은 없긴 한데 요즘 새로 나오고 있는 웹툰들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신작 오. 웹툰들. 왜 갑자기 그러시는 건가요? 이게 이제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를 시작한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쵸. 최근에 시작한 친구들이 한 두세 명이 또 한꺼번에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작품들 처음에 이제 제가 초반부를 또 지도했던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나왔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다가 이제 결제까지 다 해서 나온 거 다 보고 있습니다. 와, 되게 감사한 독자님이시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댓글도 남기고 봤다는 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오, 멋지다. 저는 급하게 어제 보스 리턴에 유료 결제 분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또 유료 결제를 하고 봤죠.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볼 때마다 좀 신기한 게 작가님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음 주에 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네. 근데 막 캐릭터의 관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뭐지? 다 맞추는 거예요. 일단 던져놓고 최근에 또 새로운 캐릭터 등장했잖아요. 네. 그 캐릭터도 그 디스코드에서 학생들이랑 장난치다가 만든 거예요. 야, 이 헤어스타일 이게 낫냐 막 이러다가 해가지고 넣었던 캐릭터인데 이제 지금은 그 캐릭터 이제 과거까지 네. 다 나오고 있죠. 네. 그 캐릭터 너무 멋있어요. 다행입니다. 네, 좀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처럼 여겨져요. 그렇군요. 계획이 없군요. 아니에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느껴졌고, 네, 그렇죠. 그래서 작가님이 맨날 그렇게 약간 애드립으로 스토리를 만드는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생각보다 탄탄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다행입니다. 그렇게 보인다니. 근데 로맨스 아, 네. 맞다. 아니, 로맨스 어떡할 거냐고요. 아, 맞다. 그런 게 있었지. 네. 이분이 진짜 네, 로맨스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녹화 시점에 다음 주에 조성진 님이 공연을 시작하는 타이밍이라 지난번에 그 티켓팅 하셨던 거 네네네네. 그래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하고요. 어디서예요? 이번에 서울 예술의 전당이랑 그리고 전라도 익산 대공연 예술의 전당이랑 전북. 네, 전북 익산의 예술의 전당이랑 그리고 고양시 네. 고양시의 예술의 아람누리 극장 아람누리 네. 음악당에서 하십니다. 가깝네요. 그렇죠? 비교적 네, 멀지 비교적 않네요. 가깝고요. 전북도 생각보다 가깝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저번에 군산에 놀러 갔는데 저희 집에서 2시간밖에 안 걸리는 걸 그러니까요. 보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때다. 우선 표는 있고 근데 익산은 금요일이라서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중인데 어쨌든 가보려고요. 웬만하면. 금요일 수업 있으세요? 그건 아닌데 그날 저희 개교 기념일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아니 모르실 수 있죠. 왜냐하면 조성진님이 공연하는 날짜가 언제인 줄 아시고. 그러네요. 그것도 네,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지금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을 그때 일정이 몰리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좀 해둬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지만 계속 미루고 있다가 미루고 있다가 지난번에 3월에 이종범 작가님하고 인터뷰하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네. 그걸 글로 풀어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이종범 작가님 말 많은 거. 네. 아니 그때는 그리고 너무 즐겁게 했어요. 왜냐면 둘이 너무 잘 아니까. 그쵸. 네.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치. 알지. 막 본인이 본인 소개를 좋은 대화 상대라고 소개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뭔가 얘기를 하면 그치, 알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녹음된 게 너무 비어 있는데도 많은 거예요. 네. 약간 뉘앙스로 알아듣고 막 이런 게 많아서 글로 채워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글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터뷰인지 글짓기인지 여기저기 있는 대화들을 다시 긁어 모아서 하나로 묶고 막 이런 작업을 최근에 끝마쳤어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대됩니다. 정말로. 네.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 작가님도 좋아하셔야 될 텐데. 일단 무조건 좋다고 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외에 얘기는 안 하실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면 저희의 근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네. 본격적으로 주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요즘 웹툰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작품 제목을 말 안 했어요. 맞아요. 네. 그 최근에 보고 있는 작품들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제자들이 그리고 있는 작품은 정말 최근에 연재를 시작한 솔로스쿨이라고 어제 하는 봤어요. 작품과 연애 프로그램 그 짝짓기 프로그램이라고도 흔히 말하는 맞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소재로 해서 다룬 작품인데 스토리 작가도 저희 스쿨 출신인 랑스 작가님이고 그림 작가님도 우리 스쿨 출신인 이제 승구 작가님이시고 재밌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판박귀 판박귀도 저희 스쿨 출신인 이제 킹맨 그러시군요. 친구가 학교 다니는 중에 이제 공모전에 당선됐었던 작품인데 네네네. 그 작품으로 이제 네이버에서 연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예 그 K 오컬트 라고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작품이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장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에요. 그 외에도 요건 이제 저희 뭐 제자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재밌어서 보고 있는 작품 중에는 로봇소녀 노이도라는 작품은 요거는 지상 최대 공모전에 나왔었던 작품인데 제가 알기로는 수상은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수상 후에 연락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연재를 시작한 작품인데 되게 재밌게 보고 있고 그리고 자멸기관이라고 이것이 이제 오늘 처음 본 작품인데 요거는 그 정연이 그림 그리셨던 남원 작가님이랑 그리고 스토리는 김보통 작가님. 와, 봐야 되겠다. 몰랐어요. 너무 굉장한 콤비잖아요. 네네네. 그러게요. 그래서 오늘 나왔길래 일단 그림이 딱 요거 정연이 그림인데 해가지고 이제 재밌겠다 해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역시 쿠키 다 구워서 보고 있어요. 봐야겠어요. 저는 로봇소녀 노이도랑 자멸기관을 몰랐는데 찾아봐야겠네요. 재밌습니다, 둘 다. 네. 네. 근황에 이런 알찬 작품 신작 추천까지 들어갔네요. 네. 오늘 할 일도 또 작품 추천에 가까울 것 같긴 한데. 그니까요. 오늘 진짜 작품들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메모하세요. 네. 메모하셔야 됩니다. 작가님 수업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과 기쁨을 함께 해주는 막 채찍질하다가 다 해놓고 나면 나 잘한 건가? 라는 어떤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수업을 하세요. 괴롭힘은 제가 주고 있고요. 네. 그 기쁨은 스스로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1학년들한테 그런 막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좀 그렇다. 되게 과제 많다라고 맨날 앓는 소리 하면서 약간 웃고 있더라. 이상한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되게 기뻐하는 모습을 봐서 사실 별로 그게 걱정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 수업이 정말 인기 있는 만큼 이론 수업도 알차고 실습도 굉장히 많이 학생들이 해야 되고 그 두 과정을 통해서 얻어가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고통 속에서 웃고 가는 건데 여기서는 어떤 식의 그 수업 내용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어떤 작품들을 주로 추천하시는지 궁금해요. 말씀하신 수업은 장면 설계 연출이라는 제목의 수업인데요. 요거는 이제 공간 연출, 그러니까 투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타일 설계하고 결정적 장면의 연출 및 작화를 배우는 수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사실 만화에서 그
스토리와 캐릭터 설정을 뺀 나머지가 다 들어가요. 연출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연출이라는 게 워낙에 많은 걸 포함하고 네네네.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작화 영역까지 들어가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좀 많이 그려야 되고 네네네. 또 작품도 많이 참고할 레퍼런스도 많아야 되고 해서 레퍼런스 작품을 굉장히 많이 추천해주는 편이에요. 일단 공간 연출 파트 쪽에서 많이 추천하는 작품은 나루토랑 요츠바랑을 되게 많이 다뤄요. 요츠바랑이요? 네. 나루토는 이해가 되는데 그쵸. 네, 요츠바랑도 들어가는 게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공간 연출 잘하는 작품 하면은 나루토는 항상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나루토랑 아키라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저기 철콘 콘크리트가 그치. 많이 들어가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주로 많이 생각을 하고 특히 미술학원들에서 투시를 가르칠 때 많이 레퍼런스로 삼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린 세 작품이 굉장히 투시를 화려하게 잘 쓰시는 분들이세요. 왜곡 투시도 많이 쓰시고 3점 투시도 되게 네네네. 화려하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3점 투시나 왜곡 투시를 쓰면은 되게 투시가 화려해 보이고 일단 작품이 이 사람 공간 연출 잘하는구나라는 게 눈에 확 보이거든요. 네네네. 마치 음악에서 엄청 고음을 치시거나 아니면 바이브레이션이나 애드립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처럼 그런 분들 노래를 들으면 누가 들어도 잘하잖아요. 그렇죠. 저 기교가 네, 그러니까 그런 대단하다. 느낌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작품들이 제일 먼저 눈에 생각나기 쉬운데 요츠바랑이 들어가 있는 거는 뭐냐면 요츠바랑 작가가 의외로 굉장히 공간 연출을 잘하는 작가예요. 근데 정확히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간적 연출을 되게 잘하는 작가예요. 그러니까 연출에서는 안정적으로 하는 방향이랑 불안정적으로 하는 방향이 있는데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안정성을 느끼게 해주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이야기 전달을 받고 그런 거를 보통 표현하는 방식을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한다면 불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연출이 안정적이다라고 하면 좋은 말 같고 불안정적이다라고 하면 나쁜 말 같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이게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건데 불안정적이다라는 게 원칙을 깨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쵸. 심리적인 동요를 표현한다거나 역동성을 표현한다거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심리적인 동요를 표현하거나 역동성을 표현해야 되는 장르에서는 일부러 불안정적인 연출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키라라든지 나루토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역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불안정적인 심각한 그런 심리적인 동요 같은 걸 보여줘야 되는 장르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사용하죠. 네, 3점 그렇죠. 투시라든지 왜곡 투시 같은 네네. 걸. 근데 요츠바랑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냥 성장물이고 일상물이거든요. 그래서 불안정적인 요소를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되게 안정적으로 만화를 만들어가는 방식인데 이 사람이 뭘 되게 잘하냐면은 요츠바랑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요츠바 되게 귀엽잖아요. 네, 귀엽죠. 되게 귀여운데 그 귀여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캐릭터를 너무너무 귀엽게 그려서 귀엽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 자체는 되게 단순하게 생겼어요. 네네. 근데 재밌는 게 요소가 뭐냐면 요츠바랑은 공간을 그린 거는 배경 그린 거는 되게 리얼하게 그려놔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적으로. 되게 보죠. 사실적으로. 근데 네. 그 사실적인 공간을 어떤 식으로 묘사하냐면 요츠바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릴 때에는 완전히 로우 앵글로 잡고요. 그렇네요. 요츠바를 바라보는 장면을 그릴 때는 완전히 하이 앵글로 잡고 맞아요. 요츠바랑 사람들이 그냥 대화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냥 객관적인 시선으로 봐야 되는 장면은 성인의 눈높이에서 잡아서 요츠바보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걸로 잡아요. 살짝. 그래서 그 시점 연출을 굉장히 잘하세요. 와, 신기하다. 네, 그래서 아이 레벨 조절을 통해서 요츠바가 항상 나보다 작은 사람이다라는 걸 매컷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츠바가 하는 모든 행동을 어른의 눈높이에서 내려다보는 구도를 계속 가져가거든요. 와, 네네. 그래서 그런 연출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요츠바가 뭔가 처음 와보는 공간을 그릴 때에는 완전히 3점 투시로 로앵글을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얘가 공간에 압도당한다라는 것도 더 많이 표현해주고 그렇네요. 네, 그런 식으로 공간 연출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작가예요. 근데 화려하지 않게.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투시를 사용할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연출을 정말 잘하고 싶어. 컷 안에 구성을 되게 잘하고 싶고 배경도 정말 실제하는 것처럼 만들고 싶어라는 욕망이 있는데 시점까지 캐릭터의 시점까지 활용을 해서 그 감각을 느끼게끔 만드는 작품은 사실 흔치가 않아요. 네, 정말 잘하는 거고요. 또 되게 정석적으로 잘하는 사람 중에는 최근에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는 스파이 패밀리. 스파이 패밀리도 스파이 비슷하네요. 패밀리도 비슷해요. 그렇네요. 네, 그 작가도 그리고 그 장르 자체가 되게 일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맞아요. 시트콤 장르인데 액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액션을 쓸 때의 공간 연출하는 방식이랑 일상적인 내용을 그릴 때 공간 연출하는 방식을 굉장히 교묘하게 잘 섞어서 쓰는 작가예요. 맞네요. 그러니까 집 안에 있을 때와 외부에서 스파이 일을 할 때도 다르고 네. 갑자기 이렇게 정적이다가 뭔가 추격을 당하는 것 같아 네. 하면서 액션으로 확 바뀔 때 그 반전미도 있고 네. 되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간 연출을 되게 잘하는 작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가들을 위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왜 근데 일본 만화만 있고 한국 웹툰은 없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한국 웹툰 중에도 물론 많아요. 근데 한국 웹툰들은 상당히 많은 수가 저도 그렇지만 스케치업을 배경에다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스케치업을 배경에다 많이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손으로 그린 게 아니다 보니까 작가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수업 자료로 쓰기에는 직접 손으로 그린 일본 만화가 조금 더 꼭 일본 만화일 필요는 없지만 출판 만화가 조금 더 수업 자료로서는 가치가 더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파트에서. 맞아요. 저도 그걸 너무 이해하겠는 게 그 스케치업을 내가 만드는 작가님도 있지만 세팅을 사서 쓰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사실 거기에 맞춰서 캐릭터를 배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공간 연출은 결국은 무대를 어떻게 꾸미느냐의 문제인 거라서 그 무대를 직접 그려내는 사람들의 작품이 조금 더 수업 자료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정도 얘기고요. 근데 요 다음 파트에서는 웹툰도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스타일 설계 파트가 있어요. 스타일은 이제 컬러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데포르메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선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같은 것들을 시도를 해보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그 중에서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걸 골라서 내가 지금 그리고 싶은 장면에 연출적으로 어떤 것이 제일 잘 어울릴지 같은 것들을 추려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스타일 설계가 작화 파트라고 보기도 쉽지만 사실은 그게 연출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컬러 연출도 그렇고 조명 연출도 그렇고 이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할 때는 반대로 컬러 작품들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요건 이제 일본 만화보다 미국 만화나 아니면 웹툰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미국 만화들 중에서는 마이크 미올라의 헬보이. 네, 헬보이 유명하죠. 그렇죠. 이분은 이제 데포르메부터 컬러까지 모두 자기 색깔이 굉장히 강한 작가님이시고 그리고 프랭크 밀러의 신시티. 네, 프랭크 밀러는 너무 좋은 사례로 되게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 중에는 스튜디오 작품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노블 코믹스 작품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학생도 있고 그런가 하면 자기 개인적인 오리지널 작품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스튜디오 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신시티를 그린 프랭크 밀러의 대표작 중에는 다크나이트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스튜디오 작품에서 자신의 엄청난 커리어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자기 오리지널 작품에서도 또 신시티라든지 300 같은 또 오리지널 작품으로도 되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종횡무진 활약을 하는 작가님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면 프랭크 밀러도 자기 스타일이 굉장히 확고한 작가라서 프랭크 밀러의 그림을 흉내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스타일의 주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스튜디오 체계가 공고해 줄수록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더군다나 이제 AI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스타일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마이크 밀러나 프랭크 밀러는 그런 미국에서 자기 스타일을 가지고 활용하는 작가라서 되게 좋은 예시가 되더라고요. 네, 특히나 신시티는 아까 말씀하신 조명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좋은 참고가 돼요. 이 광원을 굉장히 대비를 세게, 콘트라스트를 아주 세게 주어서 거의 흑백으로만 만들잖아요. 네, 신시티 원고 보시면은 그냥 비트맵이에요. 흑백밖에 없어요. 맞아요. 스크린톤도 없고 그냥. 근데 그런데도 이 사람 그림 진짜 잘 그려.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신시티를 영화화가 됐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 신시티 영화도 보면 그 스타일을 그대로 살려서 만들어서 굉장히 그 코믹스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들어 놓은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작가의 스타일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거를 영상화 하는데도 그 스타일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케이스죠. 알기로는 프랭크 밀러가 그런 고집이 있었대요. 내 작품 함부로 영상화하지 마. 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감독을 공동 감독으로 안 하면 난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고집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300도 그렇죠. 영화에서 딱 그 프랭크 밀러의 색깔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작품이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웹툰 중에서 많이 스타일 설계에 있었을 때 많이 얘기하는 건 정연이하고 신도림. 근데 이 두 작가님의 작품 정말 스타일리시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리고 고진호 작가님이 그리셨던 테러맨도 가끔 가지고 와서 이야기 드릴 때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작품, 그러니까 국내 작품이나 미국 작품이나 공통점이 뭐냐면은 레이어를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밀도를 높이고 그걸 통해서 완성도를 만드는 스타일의 작품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빼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스타일을 만드시는 분들이거든요. 프랭크 밀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흑과 백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중간 톤을 생략해버린 케이스고 마이크 밀러도 비슷해요. 그리고 데포르메를 굉장히 컬러를 제한적으로 쓰는 작가고 신도림은 우리가 흔히 밑색이라고 부르는 배색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생략을 하고 들어가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피부 컬러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정연이는 배색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명암 레이어를 오히려 따로 안 올리는 스타일이에요.
비슷한 케이스 중에는 순기 작가님 작품들이 있어요. 아, 그렇네요. 순기 작가님도 명함 레이어를 따로 안 올리세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도 이 정년이를 그리시는 작가님과 순기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되게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옷주름 같은 맞아요. 경우가 엄청 디테일하고 사실적이어서 명함이 안 올라가는지 착각해요. 네. 마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배색 과정, 배색밖에 없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 배색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게 느껴지는 게 제 정년이 1화만 보셔도 아실 텐데 정년 1화에 보면은 아침의 장면이랑 점심의 장면이랑 저녁의 장면이랑 무대 위의 장면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거기서 명암 레이어가 따로 없잖아요. 근데 정년이 옷이 회색이에요. 네네. 그 회색이 다 다르게 묘사되어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와. 빛 표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빛의 색깔에 대한 표현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명암 레이어를 따로 올리는 방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배색을 바꾸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고 계신 거니까 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아니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절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암을 쌓아 올릴 시간에 차라리 나는 배색으로 승부한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뭐 할 시간에 차라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어떤 걸 포기하는 대신에 그만큼 내가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선택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스타일 설계라는 건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때려 박아서 나는 명암도 빡세게 펜선도 빡세게 데포르메도 사실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물론 그 방향도 선택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베르세르 같은 작품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뭘 뺨으로써 요즘 스타일로 얘기하자면 클립 스튜디오에서 레이어를 하나씩 꺼보면서 자기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생각이시네요. 네, 제가 많이 하는 방식인데 일단 다 쌓아요. 다 쌓아 올린 다음에 하나씩 빼보면서 어떤 것까지 뺐을 때 내 스타일이 무너지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스타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을 하고 거기서는 방금 말씀드린 작품들이 예시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점 연출, 카메라 연출에 대한 이야기 할 때는 슬램덩크. 그쵸. 슬램덩크 특히 결정적 장면에 대한 연출을 얘기를 할 때는 슬램덩크의 그 산왕전 마지막 장면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 회차에서 이제 이노우에 다케이코 신들린 책을 그렸던 회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하든지 그리고 이노우에 다케이코 작품들은 거의 다 들어가요. 슬램덩크, 리얼, 베가본드 다 들어가고 사실은 베가본드가 제일 덜 들어가요. 맞아요. 베가본드 작화가 너무 화려해서 연출이 좀 덜 보여요. 그런가 하면 이제 리얼 같은 경우가 연출 교과서랑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그리고 이제 우라사나오키 작품도 몬스터나 20세기 소년 다 들어가고요. 진짜 필요하죠. 우라사나오키 정말 정석적으로 연출 너무 잘하는 작가라서.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의외일 수도 있는데 모리카우르의 신부 이야기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모리카우르의 신부 이야기 얘기하면 항상 많이 나오는 얘기는 이제 복식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쵸. 그리고 이제 막 그 문양을 어떻게 다 패턴을 다 그렸느냐 막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에 많이 집중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걷어내고 보시면 모리카우르는 굉장히 정석적으로 카메라 연출을 잘하는 작가예요. 그래요? 특히 시점 연출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서 이 장면에서 누구에게 이입시켜 줄 것인지 같은 것들을 카메라를 통해서 결정을 짓고 그걸 되게 잘 다루는 작가거든요. 그렇게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작가 너무 예뻐 그쵸. 뭐 이러면서 그게 워낙에 넘어가서 강하다 네네. 그래서 모리카우르도 되게 좋은 수업 자료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연출이랑 작화 파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네네네. 예시들. 와, 진짜 많은 작품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전이라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 이 작품 좋아해 라고 얘기하는 그 작품들을 주로 활용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봐주셔도 좋겠다라는 팁까지 되게 많이 들어간 그런 소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수업도 맡고 계시잖아요. 3학년에 프로젝트라는 수업을 맡고 계세요. 네, 요건 이제 졸업작품 프로젝트 수업이고요. 요건 이제 기획부터 작화 완성까지 다 다루는 얘기인데 이제 연출 파트 이후부터는 사실 개별 피드백이 위주로 되다 보니까 뭐 딱히 작품을 예시로 드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그 친구가 가져온 콘티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수정 방안을 이야기한다거나 작화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기획 파트에서 있을 때 초반에 작품들에 대한 예시들을 좀 들어서 설명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은 그 주인공 성장서사라든지 주제를 다루는 법 같은 것들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엔딩 어떻게 낼지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저는 요거랑 비슷하게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장서사를 다루면 어떻게 성장해 있을지에 대한 애프터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비포를 만들어서 시작과 끝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예시로 항상 얘기하는 게 바른 연애 길잡이랑 유미의 세포들이에요. 이게 로맨스 장르의 대표적인 장르라서 성장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로맨스 장르에서 이 여성 주인공 캐릭터가 나중엔 결국에는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가는 주인공
다시서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라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로 설명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네네. 제가 로맨스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로맨스를 걷어내고 보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로맨스를 걷어내고 보면 너무 좋은 성장서사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로맨스는 거들 뿐인 케이스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액션 만화 잘 만든 액션 만화는요. 제가 느끼기엔 강해지는 것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끝까지 다 보고 나면 강해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작품들이 좋은 만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냥 강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힘을 어디다 쓰는지가 중요한 거야라는 이야기를 히어로물들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맨스도 한 남자를 만나고 한 여자를 만나고 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지금 말씀드린 두 작품이 딱 그거에 좋은 예시인데 뭐 예를 들면 유미의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 저 남자를 다 만나보는 과정들이 거치지만 결과적으로 유미가 갖게 되는 건 자존감, 자기애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자보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더 높은 순위에다 올려놓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이야기이잖아요. 내가 제일 소중하고 사랑이라는 과정도 내 행복을 위한 과정이야. 그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바른 연애 길잡이도 처음에 되게 시간을 초 단위로 쪼개서 쓰던 그 바름이가 결국은 이제 좀 더 유연한 삶의 방식을 배워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 이름도 굉장히 스포일링 같은 이름인 거고 그런 과정 그런 이야기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고 이런 식의 틀을 생각하면 끝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될지랑 그러면 시작할 때 주인공은 어떤 상태여야 될지 같은 걸 세팅하기가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되게 정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도 많이 다루고 창천왕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창천왕로 요즘 학생들이 잘 모르는 작품이긴 해요. 그렇네요. 이게 삼국지를 다루는 작품인데 제가 삼국지 워낙에 좋아해서 삼국지 덕후시잖아요. 삼국지 얘기하려고 집어넣은 것도 있긴 한데요. 왜냐하면 삼국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좋은 이야기의 원형이기도 해서 그럼요. 그래서 삼국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창천왕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창천왕로는 특이하게도 삼국지에서 조조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삼국지를 다룬 작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점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작품을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좋은 예시가 돼서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작품이에요. 이런 작품들 다 모두 유명한 작품들이라서 읽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읽어보신 분들도 이런 쪽으로 내가 그 뭔가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되게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창천왕로도 되게 중요한 작품 같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우리가 빌런의 서사를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볼까? 라는 것들이 되게 유행인 시점도 있고 조커도 나오고 사실 이게 되게 이야기를 다채롭고 흥미롭게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되게 대표적인 방법이잖아요. 맞아요. 진짜 주인공이라고 보여지는 그 사람의 시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점은 어떨까? 그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상상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이야기의 아이디어 혹은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는 사실 이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있는 이야기에서 시점을 바꿔보자. 그런 부분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3학년에 콘텐츠 비평 세미나 수업을 2학기 때만 하는데요. 이 수업에서 좋은 만화 혹은 대중적인 만화, 상업적인 만화의 기준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수업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수업을 만들었냐면 학생들이 테크닉을 굉장히 완성도 있게 완성해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런 고민이 머릿속에 드는데 이게 빨리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나중에 생각하자 하고 넘기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 저는 저의 전제는 그거예요. 좋은 대중적 상업적인 만화는 사실 경계가 확실하지 않다. 맞아요. 좋은 만화가 대중적인 만화고 이 좋고 대중적이 되면 상업적인 것도 따라와요. 라는 식의 얘기들을 결국에 하고 싶어서 이 중간에 되게 여러 가지 주제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라면서 이게 그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갖고 이 수업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고민을 하는 이 시간을 통해 나의 지향이 좀 더 확고해져요. 너무 좋네요. 이 지향이 더군다나 이게 3학년 2학기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졸업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듣는 거잖아요. 완전히 사회에 나가기 직전에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로 인해서 자기가 가진 지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이걸 하고 싶어. 라는 식의 지향이 오히려 확고해지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주제별로 작품을 선정해서 제시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데 저는 그 주제를 하나 설정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작품을 웹툰이나 만화로 예시를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이 중심인 근래의 이야기 트렌드와 공정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사례로 예전에 레진 코믹스에서 연재한 작품인데 가재 작가님과 스테고 작가님의 징벌소녀. 네. 네, 이 징벌소녀라는 작품은 굉장히 그 미소녀 집단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는데 주목을 받는 그들이 받는 어떤 개인적인 스트레스나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그 부정적인 사건들 그러면서 한 명이 되게 뭔가 타겟으로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정말 그 이유도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은 채 가차없이 징벌을 내리는 그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그 줄을 이루는데 이게 마치 지금 우리의 SNS에 정말 갇힌 사고들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정말 그 공격 당하는 그 대상에게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고 징벌을 내리는 게 과연 공정한 걸까? 뭐 이런 식의 생각도 해보고요. 살아남은 로맨스 이현 작가님의 작품이나 니나의 마법 서랍 같은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뭔가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떤 식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주제에서 문유와 고래별이라는 작품도 예시로 드는데 되게 색깔이 달라 보이는 작품이에요. 네, 엄청 다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성공했어 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성공에 도취되어서 이 성공은 나의 어떤 능력으로만 이루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문유에서는 그런 대사들이 나오잖아요. 사실 네가 잘해서 살아남은 것보다는 기지가 잘한 거야. 너는 그냥 그 좋은 기지에 운 좋게 살아있을 뿐이지 라는 얘기. 저는 그 이야기가 조석 작가님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이라고도 느껴질 만큼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사실 우리의 성공은 우리가 운이 좋았던 것도 있죠. 하지만 그거는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운은 나의 재능이나 능력으로 볼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지향을 갖고 살아야 될까? 고래별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택해서 살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잊고 지내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모 중심주의의 주제를 가진 웹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화나 웹툰 같은 경우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작화의 수려함, 아름다운 그런 어떤 미형의 캐릭터들을 되게 좀 좋게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만찢남이란 말이 있을 정도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뭔가 이 캐릭터는 좀 외모 때문에 콤플렉스가 되게 많은 캐릭터야 라는 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댓글에서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그리시면 어떡해요. 아니면 또 어떤 댓글은 아니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그때 작가는 어떤 기준으로 왜 때문에 무엇을 그렇게 어떻게 그려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데 되게 좋은 사례가 오늘의 비너스랑 그리고 황제와 여기사라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례를 많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 유미의 세포들이 주인공의 서사를 쌓아나가는데 그리고 결말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지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텍스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성장이라는 주제와 주인공이라는 키워드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모든 저는 이야기가 성장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종의 변화? 성장 혹은 몰락이죠. 그러니까 변화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주인공의 성장이라는 건 과연 뭘까?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슬램덩크의 강백호를 예로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더 복서의 다케다 유토나 유를 예로 들기도 해요. 그리고 셔더 벤텐스 이은재 작가님의 작품들 속에 되게
많이 성장하지 않고 약간 정체된 것 같은 그 주인공들의 결말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지비업서의 말이나 백은영 같은 캐릭터들, 위아더 좀비의 보라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예시로 드는 작품들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가 수업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작품들을 되게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모든 작품들을 다 읽으실 필요는 없지만 사실 저는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많이 읽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물론 저희가 예시로 들어드린 작품 말고도 네네. 관심사에 따라서 또 다를 거라는 생각은 해요. 뭐 그럼요. 지금 오늘 안 나오셨지만 양혜린 교수님. 양혜석 작가님이 하시는 수업은 또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수업이기 맞아요. 때문에 아마 그 수업에서 다루는 작품에는 또 다른 또 작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아마 홍남지 박사님과 제가 하는 수업이 저는 이제 작품 제작 수업이고 네네네. 좀 비평 수업이다 보니까 조금 겹치는 작품도 있고 좀 네. 다르게 나오는 작품들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작품도 워낙에 많으니까 좀 많이 읽어보시고 특히 내가 이 작품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특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같은 작품을 예시로 들었지만 사실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네네. 주제별로 이야기할 거리가 다르다 보니까 이 작품이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었구나라고 저희도 새롭게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 중에 몬스터를 숙제처럼 여기던 학생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몬스터가 비평 수업에 들어가도 좋은 작품이라고 그러고 작화 수업에 들어가도 좋은 작품이라고 그러고 뭐 스토리 수업에 가도 좋은 작품 교수님들이 다 좋아하니까 네네네. 뭔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봤었고 그리고 슬램덩크도 사실은 되게 많이 그쵸. 언급되는 작품인데 슬램덩크는 작년에 개봉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되게 많이 봤었고 네네. 좀 그렇게 좀 여러 수업에서 같이 언급되는 작품들이 몇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작품들을 우선으로 삼아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작품은 좀 숙제처럼 여기시고 읽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걸 알고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그 수업을 진짜 쏙쏙 흡수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숙제처럼 여기시지 마시고요가 아니라 숙제처럼 여기세요. 네. 그래서 방학 때라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 녹화의 주제를 바꿔서 댓글로 문의 주신 요 내용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캐릭터의 성격에 따라 대체 어떤 반응을 하게 만들어야 될지 저 너무 난감해요. 네. 라는 이런 그런 이야기들 좀 해주세요. 라는 식의 요청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소 작가님과 녹화를 했잖아요. 네네네. 네, 인터뷰를 했는데 연애 생각은 없지만 네, 연애 생각은 없지만이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제가 그 녹화를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던 사건이 아니 작가님 내향인이 아니세요? 누가 봐도 아니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저는 내향인이니까 이렇게 내향인의 마음을 잘 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디테일함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내향이니까 쌤도 내향이니까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서 빵 터졌냐면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이렇게 회식을 하던 도중에 회식을 하다 보면 막 친하지 않은 사람이랑도 막 어울려서 앉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 고깃집에 사니까 예, 그러면서 막 다닥다닥 붙어 앉기도 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딱 어느 시점에 옆 사람과 무릎이 닿았다. 근데 이게 한참 동안 닿아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한참 뒤에 한 거죠. 네네네. 그거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 안 순간 그냥 딱 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언제 떼야 될지 모르겠어. 언제 떼는 게 자연스럽지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아 그때 저는 너무 빵 터졌어요. 아 네. 공감성 네. 터진 거죠. 네.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거는 내향이니까 아시는 거야. 근데 그분은 글로 배운 내향인이잖아요. 근데 그날 오셔갖고 저는 책으로 배웠어요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도 안 돼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내향인들의 어떤 특성이다라고 묶을 수 있는 건 유형으로서의 내향인을 공부해도 참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저는 와 디테일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내향인은 뭐야 난 안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 질문을 던지신 분이 어떻게 보면 캐릭터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압박감 그리고 캐릭터를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설정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유형으로서의 캐릭터에 너무 무심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오히려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또 그리고 완한 작가님의 지비업서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지비업서라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진짜 많아요. 네네. 근데 이게 진입장벽이 높은 작품이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전형적인 캐릭터들이 거의 없어요. 네, 맞아요. 네, 특히 저는 백은영 캐릭터를 이해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최근 스토리를 보고 나서야 아, 은영이가 이런 애였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은영이는 너무 변덕스럽고 그리고 남한테 상처 주고 기대하고 뭔가를 위해 주려는 사람한테 오히려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런 게 너무 일상인 캐릭터예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백은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쟤는 대체 좋은 애야 나쁜 애야? 근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떤 한 대상을 두고 제가 평가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네. 좋아 나빠. 네. 얜 좋은 애야 나쁜 애야. 근데 최근화를 보면서 백은영의 어떤 과거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좋은 애야 나쁜 애야가 아니라 얘는 어떤 부분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나쁜 행동도 하는데 그게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애야 나쁜 애야라고 얘기를 이렇게 확정 지으려고 했던 게 잘못된 질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잘 모르는 캐릭터에게는 사실 이런 식의 질문을 했을 때 좀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얘는 좋은 애야. 얘는 성격이 좋아. 얘는 친구한테 친절을 베푸는 애야. 얘는 지금 이 다른 주인공과 어떤 나쁜 사건으로 얽혀서 그렇지 사실은 마음은 따뜻한 애야. 라는 게 빠르게 느껴졌다면 저는 백은영에 대해서 얘는 어떤 캐릭터인지 모르겠어. 라는 식의 그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보통은 이제 그런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안 두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뭐랄까 회색 분자처럼 어딘가 중간중간에 가끔 등장하는 조력자 캐릭터라거나 악역인지 선역인지 모르겠는 캐릭터 같은 것들을 두는 경우가 많긴 한데 네네네. 그런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잘 안 쓰죠. 그렇죠. 이렇게 어떤 전형성을 피해가는 백은영 같은 캐릭터는 누구나 다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 같지만 표현하기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케베크라는 말이 있어도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라면 어느 정도의 전형성은 있어야 독자도 이해하기 편하고 작가님도 좀 표현하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 잘못된 방식이라는 게 아니라 어려운 길을 가신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굳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그리고 사실 집이업서가 그 진입장벽이 높은 작품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되게 동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람들이 많았던 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가님이 이게 첫 작품이 아닌 게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맞아요. 이미 믿고 보는 완환이 돼 있는 상태에서 보여주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친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작품을 계속 따라올 수 있었던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다시 말하자면 신이 따라하긴 좀 어려운 길입니다. 라는 얘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캐릭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경지가 입체적인 캐릭터로 생각할 수 있고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이 나오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정말 어렵잖아요. 그 얘기를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하는데 입체적인 캐릭터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랑 작품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의 시점을 다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둘 다 결국은 다면적인 입체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슬램덩크 예시를 또 한번 들자면 슬램덩크는 강백호만의 시점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쵸. 나중에는 서태웅의 과거, 과거는 안 나오지. 서태웅의 시점, 그리고 뭐 정대만의 시점, 송태섭의 시점, 최치수의 시점, 그리고 그 캐릭터들의 각각의 성장 서사들이 다 다뤄지는 작품이고 심지어는 변덕규의 시점. 그쵸. 남의 팀 후보 선수의 시점까지도 보여주는 작품이란 말이에요. 김낙수 과거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식의 되게 굉장히 다양한 작품, 다양한 캐릭터의 시선을 다루다 보니까 그 자체로 굉장히 다면적인 작품이 되는 거죠. 이 시각에서 본 거랑 저 시각에서 본 게 다르니까. 그래서 슬램덩크는 각 캐릭터를 다면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다루지 않죠. 하나의 캐릭터를 정말 깊숙이 파고들어서 그 다면적인 생각보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좋은 애인가 나쁜 애인가 이렇게 다루진 않는다는 지난번에 거예요. 잠깐 얘기 들었었지만 강백호의 과거를 몰라요. 그치. 그냥 중학교 몰라요. 때 여자애들한테 많이 차였었다 정도밖에 모르지. 강백호 형제 관계가 어떤지 뭐 이런 거 거의 밝혀진 게 없거든요. 송태섭의 서사도 최근에 밝혀진 거지. 네, 맞아요. 그런 거 잘 안 해요. 정대만 애드립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만 갑자기 과거에 잔뜩 나온 거고 대부분은 가족 얘기라든지 과거 얘기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이기고 싶어해? 그냥 농구를 좋아하니까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작품이 굉장히 다면적인 이유는 각 캐릭터의 시선에서 하나의 시합을 다 다른 방향에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작품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항상 해주는 얘기인데 슬램덩크 1화를 보면 강백호 시선에만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강백호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만들어 놨고 들어오고 나니까 서태웅이란 방도 있고 송태섭이란 방도 있고 최치수라는 방도 있고 너무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집인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현관문은 강백호예요. 맞네. 근데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짓은 무슨 짓이냐면은 이제 아마추어 칠 때 많이 실수하는 저도 그렇고 현관문을 잔뜩 만들어 놓고 들어와 보면 방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시점, 저 사람 시점, 이 사람 시점을 전부 다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들어와 보면 딱히 그렇게 다양한 게 애들이야.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오히려 들어와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처음에 독자들은 오히려 헤매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그 입체적인 캐릭터를 만들고 싶은 욕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처음에는 좀 납작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1화에서는 네, 나도 처음에 소개할 때는 적어도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납작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은 뭐 착한 애 나쁜 애도 괜찮고 아니면 다혈질 츤데레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다가 조금 가둬서 이야기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게 독자들한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에 이면을 보여줘서 입체성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동석 씨가 굉장히 사랑받는 캐릭터가 됐던 게 언제였냐면 마동석 씨가 그 병아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짤이 돈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병아리를 들고 있고 되게 조그마한 고양이를 들고 있는 장면이 너무 귀여우셨겠다. 네, 그때 네. 이제 마블리 뭐 이런 캐릭터 없을 때였는데 네네네. 그때 어떤 그 워딩이 있었냐면 마동석은 병아리를 제일 무서워하는데 만지면 터질까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귀엽잖아요. 그 자체로. 그러면서 마동석 씨가 되게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확 올라갔는데 그 전에 마동석 씨가 터프가이 이미지를 잔뜩 쌓아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전형적인 어떤 특성이 있었어요. 마동석 씨는 덩치 크고 우락부락하고 맞아. 힘세고 이 캐릭터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기해 오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작은 동물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세이브 더 캣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마동석이랑 캐릭터의 입체성이 확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먹을 날려도 저 사람이 괜히 그럴 사람이 아니야. 같은 시기에 이제 그 애정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캐릭터를 처음에 소개할 때 너무 입체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얘가 이런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약간 그런 맥락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 캐릭터는 굉장히 단순하게 저희도 이해하고 먼저 소개를 하고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먼저 이 친구를 풀어놓고 그런 다음에 이 캐릭터의 이면은 어떤 점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그 이면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런 거는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던지신 분이 어떤 생각으로 이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걸까라고 저희가 그냥 유추해서 그냥 우선은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네. 근데 방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되게 잘해주신 게 단순한 유형으로 접근해야 반응을 유추하기가 작가도 쉽다. 네. 작가가 진짜 전지전능한 인간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네. 나의 인간관계도 좁을 수 있고 나와 당연히 친한 사람들은 나와 취향도 맞고 나랑 비슷한 사람이니까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정말 다양한 반응을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데도 내가 상상하고 진짜 책으로라도 배워서 그 반응을 유추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전형성에 기댈 수밖에 없다. 네, 그게 네. 되게 좋은 무기예요. 이거는 마치 만화 만들 때 우리가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클리셰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네. 잘 쓰면 전형성도 그렇고 클리셰도 그렇고 이런 게 다 잘 통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타 코드 같은 거니까 네네. 얼마든지 잘 활용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아까 그리고 슬램덩크 예시를 들으셨을 때 저 되게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슬램덩크는 되게 다양한 정말 얘는 엑스트라 아니야? 라고 하는 애들의 어떤 감정까지도 이렇게 보여줬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학생 때 슬램덩크를 보면서 근데 얘는 이런 반응하게 생겼어. 생김새가 근데 얘는 이런 반응을 할 것 같게 생겼어 라는 생각을 그냥 은연중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캐릭터의 표정이나 캐릭터의 어떤 그 자주 하는 포즈랄까 이렇게 서 있을 때도 사실 사람들이 다 다르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똑같은 어떤 그림체로 그린다고 해서 성격이 똑같이 드러나게 그리는 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있어요. 그 힌트로 이것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부기자 승사자 연재할 때 저승사자들은 전부 검은 정장을 입는 걸로 일단 세팅을 했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아실 텐데 그 어떤 캐릭터도 똑같은 정장을 입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를 들면은 B형은 원칙주의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딱 전형적인 정장을 입어요. 전형적인 정장에 행커칩도 꽂고 있고 행커칩도 딱 그냥 네모난 행커칩이에요. 그리고 넥타이도 딱 깔끔하게 단추 끝까지 다 채워서 넥타이를 끝까지 올려 입는 핏이 딱 떨어지게 입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조호는 더 자유로운 캐릭터거든요. 네. 걔는 넥타이 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네요. 항상 셔츠를 풀고 있고 머플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더 편한 성격인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유선이라는 캐릭터는 조금 화려한 캐릭터거든요. 안경 머리도 이렇게 묶고 있고 갈색 머리에다가 이래서 그 친구도 모범생 캐릭터라서 넥타이 끝까지 채우고 있긴 하지만 행커칩이 조금 더 화려해요. 그리고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수찬이라는 캐릭터는 어린 친구인데 조금 더 그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어하는 캐릭터라서 일부러 이렇게 더블 코트 같은 자켓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바꿔 다르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모습만 보고 이 친구는 조금 더 원칙주의자인가봐. 이 친구는 조금 모범생인가봐. 이 친구는 조금 자유롭게 사는 타입인가봐. 같은 식으로 유추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거기에 맞는 성격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이렇게 제멋대로인 것 같은 애지만 넥타이도 안 매고 맨날 그렇게 풀어헤치고 다니는 애지만 근데 얘가 사실은 약자를 굉장히 보호하는 캐릭터야 라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독자들은 확 따라오거든요. 그쵸. 그때 매력적이네. 입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네, 사실은. 그래서 맞아요. 입체성을 처음부터 다 보여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중요한 말씀이고 진짜 내가 그리는 캐릭터니까 다 똑같지 뭐가 아니라 진짜 얼굴 표정 잘 짓는 얼굴 표정이나 헤어스타일이나 이 패션 스타일만 조금씩 바꿔보셔도 분명히 작가님도 느끼실 거야. 얘는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 맞아요. 라는 느낌이 확 오실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 작게 한 번씩 시작해 보시고 내가 잘 모르는 인간 유형에 대한 어떤 관심, 책으로라도 읽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특별한 방법은 사실은 없었지만 이런 어떤 유형에 기대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한 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마음이 편해질지 모르겠는데 홍란지 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백은영이라는 캐릭터를 최근에 이해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보다 보니까 이해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작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작가도 연재하다 보니까 얘가 이런 점이 있었네 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모든 작가가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전부 다 세팅해놓고 들어가는 건 아닐 때도 많아요. 그게 양혜석 작가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어떻게 미리 만드냐. 그러니까 물론 주인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거든요. 얘는 언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할 거야 같은 것까지 어떻게 입체적인 캐릭터가 구축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이외의 캐릭터들은 최근에 아까 최성빈이라는 캐릭터도 얘기 잠깐 했었지만 애드립으로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캐릭터의 성장 서사를 미리 다 만들어 놓을 수는 없어요. 근데 들어온 다음에 다른 캐릭터들과 특히 주인공과의 케미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얘는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가야 되겠다. 같은 것들을 그때그때 결정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네. 이거 되게 좋은 어떤 위안거리가 될 수 있는 마음을 좀 말씀이신 편하게 것 먹으시면 같아요. 좋겠어요. 네. 작가는 전능한 작품의 신일 수 있지만 그 신이 완벽할 순 없다. 네. 정대만은 원래 그냥 깡패로 끝나는 캐릭터였답니다. 이렇게 사랑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양세준 전문가님과 만화의 모든 것이 능통한 만화 달인 전문가님과 요즘 어떤 식으로 수업에서 어떤 만화들을 자주 활용하고 있는지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독자님의 애청자님? 구독자? 구독자님. 네. 구독하셨겠죠? 구독해 주셨길. 구독자님의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고 저희가 답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언제든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녹화하셔서 즐거우셨죠? 네. 네. 답 정도네요. 네, 그렇죠. 뭐, 그 대답하라고 여쭤본 거예요. 네, 즐거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재미의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즐겁게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미의 이유의 홍란지였고요. 양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